22대 총선 결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터치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검표 개표 작업이 추가가 되면서 아직 개표가 100% 완료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시각 전국 판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99.7% 진행됐습니다. 254개의 선거구를 민주당이 161곳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민의힘이 9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혁신당이 한 곳을, 새로운 미래가 한 곳을, 진보당이 한 곳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총 의석수가 253석이었는데요. 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이죠. 국민의힘의 선심 미래통합이 84석을 차지했었고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었습니다. 무소속이 5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권역별 판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개의 의석수가 걸려 있는데요. 민주당이 37곳의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11곳의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총 49개의 의석수가 걸려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41석을 차지했었고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8석을 차지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한강벨트, 마포갑과 동작을을 국민의힘이 더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도봉갑, 강북에서 도봉갑도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는 3석을 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60석의 의석수가 걸려 있는데요. 개표 99.6%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53곳에서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6곳에서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화성을 해서 당선이 되면서 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지역이었는데요. 그때는 59석을 가지고 있었고요. 민주당이 51곳에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 7석에서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판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와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총 14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2곳의 지역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중구 강화 옹진과 동구 미추홀 을에서 2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11곳을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국민의힘이 한 곳, 무소속 한 곳을 가져갔는데 무소속 동구 미추홀 을 윤상현 의원이 출마했던 곳이죠.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면서 이 국민의힘이 2곳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정말 선거전을 열심히 치렀던 곳인데요. 18개의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한 곳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 곳, 북구갑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면서 당선이 된 곳입니다. 22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민주당이 3곳에서 승기를 가져갔었고요. 국민의힘이 15곳에서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2석을 더 가져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지역의 판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개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13곳의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낙동강 벨트가 있는 곳이죠. 김해, 김해을,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 3곳의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3곳, 미래통합,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2곳, 무소속 1곳이 가져가는데요. 무소속 1곳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출마한 김태훈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산을에 출마를 하면서 당선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똑같이 13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판세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석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이 1곳, 그리고 진보당이 1곳에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요, 국민의힘이 5석을 가져갔었고 민주당이 1곳을 가져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5곳의 의석수를 가져갔고요. 국민의힘이 3곳의 의석수를 가져갔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죠. 똑같다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이 5석, 미래통합당이 3석의 의석수를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충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8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3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죠. 민주당이 6석을 가져갔었고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5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 판세와 비교를 해보면 공주부여 청양에서 민주당의 박수현 전 대변인 후보요. 박수현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이곳과 아산갑이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2석을 더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의 판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당시에도 7석을 모두 다 가져갔는데요. 대전의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유세를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 판세의 변함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판세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상황 나와 있는 걸 좀 저희가 좀 설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보죠. 종로는 곽상한 후보가 50.9%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번엔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4% 득표를 얻으면서 당선됐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서울 광진을입니다. 이 고민정 후보 50.4%로 1위로 당선 확정됐습니다. 영등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 54.5%로 당선됐습니다. 다음 서울 중구 성동 갑입니다. 전현희 후보 52.6% 당선 확정입니다. 서울 강북을입니다. 국민의힘 한민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후보 50.9%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자, 서울 마포을 볼까요? 정청래 후보 52.4% 당선 확정입니다. 서울 마포갑입니다. 국민의힘 도정훈 후보 48.3%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 서대문을입니다. 김영호 후보 57.6% 당선입니다. 서울 용산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51.8%로 당선 확정입니다. 서울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54.1%로 원희룡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53.3%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을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42.4%로 당선이 확정됐네요. 경남 양산을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51.1%로 당선됐습니다. 다음 부산의 북구 갑입니다. 전재수 후보 52.3% 당선. 광주 광산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도의 후보 76.1%로 당선 확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쭉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22대 총선 이 개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역구가 마무리가 됐고요. 좀 네 분의 패널분과 함께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의 의미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참패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민심이 드러났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이번 총선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정말 강력히 작동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임 초기 6개월을 빼놓고 거의 1년 반 가까이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 부정이 긍정 40, 그 부정 60의 그 기조가 네. 약간의 진폭은 있었지만 거의 1년 반 동안 유사하게 진행돼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 부정의 비율이 6대 4였다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돼 있었고 선거 막판에 또 불거졌던 이른바 뭐 대파 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정 갈등에 대한 어떤 이 장기화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무언가 정부 여당이 민생과 어떤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뭐 성과를 보답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이 부각되고 야당이 그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것을 이조 심판으로 맞받아 보도록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고했던 그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이번 선거를 관통했던 그 후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 막바지에 후보들의 막말 논란, 부동산 논란 불거졌었습니다. 하지만 판세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도 후보 개인기로서 이겨내기는 좀 어려운 선거였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대통령이 좀 이길 생각이 없지 않았나, 좀 절박감이 없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대파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대통령의 어떤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또 국민들의 어떤 감정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고, 또 이런 대파가 875원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수산물 가격이 또 다시 맞춰지는 경우들을 보면서 과거의 정부로 돌아간 게 아닌가, 회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컸고 또 당에 어른이 없었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결국에는 군대로 따지면 신병 정도로서 경험이 부족한 분이고 대통령도 경험이 부족한데 다른 이들을 대체하거나 보완해 줄 만한 당의 어른이 없었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가면서 예. 결과적으로 2030 남성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60대, 70대의 고령층에 대해서만 의지하는 어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박빙 지역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조 심판보다는 이제 윤석열 네. 정권 심판이 더 강하게 먹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원톱 체제가 이게 힘이 붙인 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민주당도 뭐 삼두 체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톱 체제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원톱 체제 자체가 어떤 체급이 딸린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에는 좀 공감하기 어렵고요. 네.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바람 자체가 태풍을 넘어 토네이도급이다 보니까 다른 백약이 무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또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월 말에 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프레임 전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이 있었었는데 새로 들고 나오는 깃발이 이른바 운동권 세대 개천론. 그것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호소가 되면서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윤석열 지지율을 견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 횡재 비명 횡사하면서 운동권을 민주당 자체에서 상당 부분 심판하듯이 공천에서 배제를 해봤습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종석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들고 나온 깃발에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이조 심판론,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어떤 전략이 나름대로 의미는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 심판론이란 토네이도에 상당 부분 희석된 부분이 있다라는 분석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이제 막바지까지 투표를 종료했었습니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 67%,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사전 투표율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네. 이 투표율의 의미 여야가 결국 해석 굉장히 달랐거든요. 근데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결국은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사전 투표가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를 기록했고요. 예. 당시에 이제 그 여당 쪽의 패널들이나 여당 쪽에서는 이 사전 투표 결과가 뭐 정권 심판이 아니라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층들이 와서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지만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결국에는 야당의 절대적인 압도적인 그 과반 의석을 준 거 아니겠어요? 예. 결국에는 사전 투표 자체가 결국엔 정권 심판의 분노 투표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67% 3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네. 그러니까 이 최고 기록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예. 수치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법해요. 예. 근데 저는 과연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지금 현재 야당에게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준 국민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어떤 식의 메시지로 대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이 67%의 이 투표율이 향후에 윤석열 정부 3년 남은 이 국정 운영에 더 큰 높은 투표율로 더 심판이 될 수 있다. 아. 투표는 끝났지만요. 이 67%는요. 그냥 수치에 불과하지만요. 네.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몇 프로입니까? 33%인가요? 네. 33%가 다 채워지게 되면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제부터 주요 격전지 결과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었죠. 동작을입니다. 이 나경원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에서와는 달리요 승리를 거뒀습니다. 54%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리를 확정 지었는데 초반에는 뭐 출구조사 때만 해도는 지는 걸로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승리를 했네요. 저는 나경원 후보의 승리는 이제 단순히 나경원 후보가 원내에 다시 진입하겠다 이 의미를 넘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실 선거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을 전반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사실은 상체기를 주는 이번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 동작을에만 7번을 갔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재판을 받는 서초동이 동작을 인근에 있어서 같은 도로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뭐 그 지척이라는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더 예. 중요한 거는 유사명 후보가 인재 영입으로 데리고 와서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제 전략 공천하듯이 갖다 이제 투입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어떤 절박성이 있어서 굉장히 지원 유세 7차례는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이겼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언가 본인이 생각했던 전략 공천에 나경원 의원이 이거를 이제 제압을 함으로써 예. 어쨌든 본인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뭔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요인을 만들었고 네. 나경원 후보는 어쨌든 이 한강벨트의 축에서 그 승리해 내므로써 결국은 한강벨트 승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견인해냈던 그런 측면과 함께 앞으로 원내에 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지리멸렬했던 어쨌든 110석 정도로 지금 위축된 이런 우리 국민의힘 보수 이 지형을 예. 재편하거나 당권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됐기 때문에 결국 보수의 굉장한 또 어떤 상징 자본으로 다시 여성 의원 5선이라는 측면과 함께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받으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 의미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동작을과 함께 한강벨트 접전지로 꼽힌 중성동갑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임종석 후보가 굉장히 나오고 싶어 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되고 네. 전현희 후보를 냈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굉장히 좀 역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역풍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완승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윤석열 심판이 너무 컸고 백약이 무효였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그 친명 횡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개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거의 다 후보자들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절박감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현희 후보도
이긴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번에 한강벨트에서도 뭐 국민의힘이 조금은 선전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세를 몰아갖고 역시나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끝난 선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끝난 선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요 지역은 아주 특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도봉갑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요 민주당 안기령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어요. 여기 예상한 분도 별로 없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 후보 같은 경우에를 도넛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봉이 나온 쓰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가 나온 보석이다라고 해서 픽업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두 인물론에서 상당히 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대가 도봉구에서 살았던 토박이인 반면에 지금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기반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여기가 무슨 동네인지 아세요? 네. 라고 주민이 물었을 때에 그 동네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 한마디로 낙하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동작을에서 그 유삼영 후보를 예. 어떻게 보면 네. 지역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했을 때에 지역 구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반발 이런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 같고 더불어서 이 그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부터 밭을 열심히 갈아왔던 어떻게 보면 그런 점 그리고 나아가서 작년에 결혼을 하고 아직까지 청년입니다. 청년 정치인인데 부인이 지금 만삭인 몸으로 해서 네.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같이 뛴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동정표 이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역할을 했는 것 같은데 예. 12년 만에 18대 신지호 그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이 보수가 탈환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는 지역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남 분당갑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출구조사와 달리 민주당 이광재 후보 꺾었습니다. 출구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출구조사 보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분당갑 얘기를 하지만 용산의 출구조사를 보고 나서 예. 네. 저는 조금 거기 계속 박빙 아니었나요? 나와서.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결과는 지금 누가 승리했죠? 권영세 그렇죠. 네, 권영수 권영수. 후보가 예. 승리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출구조사에서 거기를 보고 나서 출구조사가 이거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전체적으로. 예. 저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분당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출구조사가 이 격차가 심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보면은 안철수 후보, 이광재 후보 보면은 둘 다 나름대로 중량감이 있죠 각 당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수성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지키는 곳이고. 이광재 후보 자체는 탈환을 하려는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죠. 그리고 이 분당갑에 연고가 없잖아요. 물론 안철수 후보도 연고가 있어서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고 털을 닦아왔다는 측면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나름대로 지금 뭐 물론 낙선하긴 했지만 예. 잘 싸웠다라고 예. 평가가 되고요. 예.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것들은 이광재 후보가 여기에서 좀 소기의 성과, 그동안의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추이를 봤을 때 네. 아,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으면 당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높았을 텐데 일단 안철수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지역에서의 역량 자체를 뛰어넘지 못하지 않았냐. 네. 좀 그런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좀 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였습니다. 낙동강 벨트 양산을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수락한 김태호 후보가요. 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 지역 승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이 지역은 사실 누가 이겨도 이긴 사람이 바로 그 당의 이제 유력한 당권이나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낙동강 벨트에서도 관심을 끌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구를 이동해서 갔던 김태호 후보가 이겼단 말이죠. 네. 사실 김태호 후보는 선출직에서는 이제까지 불패 신화를 자랑합니다. 다만 네네네. 지명직에서 총리를 지명했다가 낭만 경우 빼놓고는 선출직에서는 이제까지 불패 신화를 자랑하는데 예. 정말 이번에서도 자기의 지역을 떠나서 양산으로 이동했는데 네. 어쨌든 승리했습니다. 저는 예. 이 김태호 후보의 승리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PK라는 측면에서 그 김태호 후보가 이제 그 선두주자라고 부상한 것도 맞지만 네. 더더군다나 지금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이른바 안철수, 나경원 이런 당권 주자 후보들 외에 예. PK라든가 이제 그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뭘까 이제 당의 후보 당권이라든가 대권의 후보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사실 지역구를 옮겨서 생활해 온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당의 요청을 수락해서 이른바 선당 후사로 본인이 불리한 지역구에 가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당의 이제 입성에서는 발언권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진도 중진이지만 PK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네네. 수도권을 대표하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런 분들과 네. 좀 더 뭐랄까 당의 어떤 다양성 혹은 당의 어떤 그런 적통성을 그런 가지고 네. 당권이라든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낙동강 이태 승리를 견인했던 이 승리가 좀 약간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는 그 이준석 후보의 당선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로 가가지고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선될 수 있겠어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 논란으로 부동산 증여 문제가 좀 커졌고요. 그러면서 표 결집이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옮겨가면서 뭐 48시간 무박 선거 운동을 했었어요. 예. 그만큼 언론의 중심을 받으면서 개혁신당에서도 한석 정도는 가질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화성을 지역 자체가 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고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그 전략이 유효했다고 보고 네. 결과적으로 이준석의 당선은 국민의힘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보내면서 2030 남성에 있어서 표심을 많이 잃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의 당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뼈아픈 네.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모두 당선됐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심판 작동 프레임을 정확히 잘 보여주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뼈아픈 현실이 됐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그 김준혁 이 양문석 후보는요 막말과 이 편법 대출 논란에도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 후보들도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정권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도 당선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른바 국민의힘의 도덕성 공세에도 생환한 겁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담당한 광주 서울 양부남, 광주 광산갑 박균택,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경기 부천을 김기표, 경기 부천병 이건태 후보 등도 모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행을 맡았던 인천 서구병 모경종 후보도 승리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혁신공천으로 정권 심판에 불이 붙었다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과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 이 또 친윤 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네, 험지로 떠난 장관들은 대부분 고배를 마신 반면 친윤 현역인 권성동, 이철규, 박성민 의원 등은 당선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동해 삼척 태백 정선에 출마한 이 의원은 한호연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의원을 포함해 친윤으로 꼽히는 강원 강릉의 권성도,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도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향후 3년 남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험지에 출마했던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들은 대부분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명룡대전을 펼쳤던 국토부 장관 출신 원희룡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 중에서 제가 지켜야 할 것들,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야권 텃밭에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아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 용산 현역인 권영세 의원은 개표 초반 민주당 강태웅 후보에게 1000표 이상 뒤처지기도 했지만 역전승을 거둬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출신인 강승규 후보는 충남 홍성 예산에서 승리해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 거물들의 성적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각각 험지에서 생환하면서 앞으로 정치적 입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큰 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면서 정치 생명이 기로에 섰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유삼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결국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4%를 득표하며 승리해 4년 만에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5선이 된 나 후보는 차기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 꼭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기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를 접하고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개표 내내 선두를 지키며 지역구를 사수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낙동강벨트의 최대 격전지인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한안갑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친윤계인 이용 후보와 접전 끝에 1199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육성고지에 오른 추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윤석열 정권 견제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제동을 걸고 또 민생을 지키는,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도록.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후 광주 광산을에서 배쇄진을 쳤지만 친명 민영배 후보에게 5배 넘는 표 차이로 져 정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서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정치 입문 13년 만이나 사수 끝에 국회에 입성한 건데요. 이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출마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에 곱씹어봤으면 좋겠다며 의정 활동을 통해 현 정부를 견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선이 확정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감격한 듯 입술을 꼭 깨문 채 동탄 여울공원에 섰습니다. 이준석 당선! 오늘 새벽 41.41% 득표율을 기록한 이 대표는 39.73%를 기록한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2.68%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이 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나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권주자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인물 경쟁력을 갖춘다면은 거대 기득권 양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구의 벽을 뚫어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대표에게 패배한 공 후보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지금 또 지역구 당선자들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재명의 사람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장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선 확정됐죠. 모경종 후보 당선 확정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강북을 한민수 후보 당선 확정됐습니다. 자, 서울 서대문 갑에서는요. 당선 확정돼서 김동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부천 을입니다.
김기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음 서구 의리죠. 또 변호사였습니다. 71.4% 양부남 후보 당선됐습니다. 서울 은평 의리입니다. 김우영 후보 당선됐습니다. 원외 친명의 대표 주자죠. 다음 광산 의리입니다. 민영배 후보 당선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갑입니다. 박찬대 후보 당선됐습니다. 동작갑에는 김병기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경기 동구천 양주 영천갑입니다. 정성호 후보 당선됐습니다. 다음 용인갑입니다. 이원모 후보 당선됐습니다. 2위군요. 네. 네,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주진우 후보 당선됐습니다. 다음 의정부 갑. 전희경 후보는 2위입니다. 충남 홍선 예산입니다. 강승규 후보 당선됐습니다. 다음 성남 분당을 당선됐습니다. 김인혜 후보 당선됐습니다. 서울 강서을입니다. 박민식 후보 2위입니다. 다음 인천 계양을 좀 전에 많이 보셨습니다. 원희룡 후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한양갑입니다. 이용 후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입니다. 박성민 후보 당선됐습니다.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입니다. 이철규 후보 당선됐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어려웠지만 많은 당원분들과 또 지지자분들이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어렵게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그리고 또 성동에서 더 나은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겸손하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구조사 보고 다들 아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요. 용궁 갔다 왔습니다. 동작 주민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선거하면서 진심이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의 진심 또 우리 동작 주민의 진심이 함께 이긴 것 같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관심지 결과들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단연 주목을 받았던 인천 계양을 이 명령대전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인지 또 최수영 또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겠지만 더더군다나 이제 원희룡 후보가 더 어려웠던 거는 이게 선거 후 조정이 되면서 계양 갑에 있던 지역의 일부가 띄어져서 을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라서 오히려 그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가 넘는 그 성적을 올렸다는 거는 사실 원희룡 후보가 보여줬던 잠재력을 저는 각인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원희룡 후보가 1월 달에 여기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출마 선언을. 그래서 거의 뭐 한 100일 가까운 그 동안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정말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 뭡니까? 선당 후사의 자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어려울 때 내가 험지에 가서 이재명이라는 한국 정치를 가로막는 거대한 돌을 내가 치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와서 정말 열심히 그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열심히 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선당 후사의 그 모습 그다음에 당의 어떤 그 리더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자기의 어떤 희생 정신을 보여줬던 거 이런 것들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서사로서 저는 자리매김을 해서 이후에 원외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 원외 신분이지만 당의 어떤 여러 역할이라든가 당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아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후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일단 뭐 주긴 했지만 그 당내에서의 원희룡 그 전 장관의 입지 이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강화됐다라고 보겠죠. 실질적으로 당선되면은 정말 그 자체로서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겠지만 선당 후사 사실 누가 거기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본인이 이제 중진으로서 지금 국토부 장관의 옷을 벗고 바로 나갔고 결국 그리고 그 득표율 자체도 45.5% 정도로 해서 상당 부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패배했지만 잃을 것은 없고 오히려 정치적인 입지는 강화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물론 뭐 그 국민의힘에서 뭐 나경원 후보라든가 아니면 지금 원희룡 후보 그리고 또 오세훈 그 서울시장 등 잠룡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 어쨌든 이번 전국에서 딱 한 곳을 꽂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관심 지역이 바로 이 계양을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만큼 국토부 장관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정치적 행보로 인해 가지고 설령 패배했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희생을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희생 플라이로 해서 득점도 올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그 당권 도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이 그 원희룡 후보한테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용산의 권영세 후보,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여당은 참패를 했지만 중진 의원들은 오히려 선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또 누가 있죠? 권영세 후보요. 예, 권영세 후보죠. 근데 이제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는 용산이 이제 이번 정권 심판의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라는 예. 점에서는 예. 용산을 이겼어야 이번 한강벨트에서 좀 소기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 말씀한 대로 그 권영세 후보 자체는 정치 1번지, 뭐 용산 네. 1번지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데 지역은 지켰는데 전체판을 보면 대통령은 못 지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경원 후보랑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이제 개인의 영향들이 충분히 발휘는 됐겠지만 네. 후보로서 제가 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감이 있는 두 분이 아니었나. 아하. 저는 또 그런 좀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좀 새로운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보수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네. 라는 어떤 해석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죠. 아까 잠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 막말 논란의 이 김준혁 후보 또 편법 대출 논란의 양문석 후보 나란히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정권 심판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권 심판론이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결과는. 뭐 이게 정권 심판론이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이긴 것도 아니고 좀 표차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 특히 이제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검찰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치 또 검찰 권력이라든가 정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오해라든가 우려를 좀 나왔었고요. 다만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이것들이 실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당하게 의석수에 있어서 타격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김준영 후보를 당선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 선거는 그렇습니다. 뭐 잠룡들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권영세 후보도 됐습니다만 네네네. 다 원래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에서 나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겼습니다만 네네.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선거였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 최진영 변호사께 뭐 정권 심판원이 강하게 작동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국민의 그 눈높이 여기에서 또 반대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뭐 물러나라는 사퇴 회견도 많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역구 자체가 지금 얘기하시는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산이라는 자체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굉장히 큰 개인적인 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50% 이상 그 과반수 이상 그 득표율을 보면서 이게 그 텃밭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중도와 여성에 대한 표심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쳤고 예. 그러한 부분이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비례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어떤 그 투표율을 갉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전국적인 어떤 투표율을 견인하는데 오히려 그 역효과를 했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거꾸로 지역구는 민주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네네. 조국당 혹은
그러면 조국당도 찍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분들도 국민의힘, 민주당의 지지층이면서 국민의힘을 찍는 그 국민의 미래를 찍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 지역구에서는 본인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례 투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한강 벨트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나마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기원 네. 저지선을 막았는 데에서 일부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그 선관위에서 이제 고발한 게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선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아 보이세요? 일단은 뭐 법적 절차를 밟아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당선과 무관하게 네.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법적 판단을 받아서 뭐 형이 그 의원직 상실형이 된다면 여기는 뭐 말하자면 이제 재보궐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 누구나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양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보면은 안산 상록 갑은 말하자면 우리 민주당의 좀 텃밭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어떤 진영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이런 리스크 속에 빠져서 조금 이 지역민들이 과연 양문수 후보를 선택할까라는 예. 차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금감원이 나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찰하면서 이 행안부가 나서면서 네. 양문석 후보에 대한 정확한 이런 리스크를 빨리 털어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규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네. 이거 불법이고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져라.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양문석 후보를 좀 홀가분하게 해서 예. 결국에는 지역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판단을 받는 그런 뭐 영향도 있었다라는 측면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재판은 빨리 선관위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그건 이제 결과가 선관위가 나겠죠. 알아서 판단하는 공직선거법이기 문제지요.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총선 결과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